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전문 강사로 올해부터 이제 강의하게 된 윤신우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변리사 되기 전에 스타트업에 잠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출신의 변리사죠.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좀 일을 하다가 제가 58기 변리사로 재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합격을 해서 지금 변리사 스쿨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아무래도 수습 변리사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일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이제 1년 동안 못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를 제대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1차 상표법을 주제로 좀 빠르게, 엄청 길지는 않을 거예요. 좀 아무래도 공부법 특강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상표법이라고 하긴 했는데 산재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린 걸로. 그래서 먼저 강의 수강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뭔지, 공부 범위나 약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1차 판례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제 기본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사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내가 몇 월 달에는 어느 정도 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진척도를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기타 고민들, 내가 공부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고, 공부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정리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네. 강의 수강. 이제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적어 놓은 것과 같아요. 이 1차 공부할 때는 기본 강의를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 그 판례 강의가 있고, 최종 정리 강의가 있고, 최신 판례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의 제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속성을 보면은 결국은 다 이거예요. 기본 강의가 있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 판례 강의가 있고, 최종 강의가 있고, 다 마지막에 이제 최신 판례 강의가 있고. 뭐가 필수냐 하면은 이 두 가지예요. 기본 강의하고 요 최신 판례 강의. 특히 이제 기본 강의는 무조건 필수예요. 네, 기본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게 민법도 되게 양이 많죠. 민법이 제일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을 듣게 되고, 보통은 상표법 듣고, 디자인보호법 듣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을 함에 있어서 동시에 자연과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표법은 어떻게 보면 1차에서는 민법, 특허법 다음에 이제 상표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의죠. 왜냐면 이제 개념을 익히는 강의니까.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의 기본 강의를 보고, 기본 강의는 무조건 수강하시면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날 복습을 하세요. 근데 그게 무조건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법은 이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보고 전체 흐름이 보여야지 언젠가 이제 체화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하는데 또 까먹고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그날 복습하고,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라는 거는 객관식 문제집이 있죠. 객관식 문제집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라고 하면은 만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고, 이래요. 기출 문제만 풀면 돼요, 1차는. 근데 기출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진짜 객관식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게 당연히 기출 문제를 포함하는 거겠지만, 기출 문제와 별개로 본다면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출 문제의 전 개념을 풀어야 됩니다. 앞에 맨 처음부터 해갖고 13개년, 15개년 이 정도는 풀어줘야 이제 제대로 이제 분석이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심사 기준도 들어갈 거고, 시행 규칙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 만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푼다 그래도 가장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는 걸로 하고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이건 선택이긴 한데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강의도 필수는 아닌데 이제 기본 강의에 녹여져서 이제 판례 강의가 있긴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판례 설명을 같이 해주시니까요. 근데 내가 판례 강의만 좀 특히 상표법의 경우에는 이제 판례법이라고 할 만큼 되게 판례가 중요해요. 뭐 민법이나 특허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상표법은 거의 판례예요. 판례에서부터 판례로 끝나요. 특히 2차 가면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문하고 이제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판례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은 판례 강의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해도 되긴 해요. 기본 강의에서 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진하게 이 사안을 듣고 싶고 이 사안의 뭐 쟁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고 그리고 결론이 뭔지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자세히 듣고 싶으면 판례 강의 한번 들으면 좋아요. 이건 좀 여유가 있으면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최종 정리 강의. 이 최종 정리 강의도 보통 요거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월 달이나 2월 달 되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최종 정리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요 세 개 안 들었어요. 기본 강의와 최신 판례 강의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최신 판례 강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1차를 보시는 분들이 풀이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있고 초시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시 1차 보는 분들을 재시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2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분들이 또 1차를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득을 떨어지고 2차 2번을 떨어지고 다시 1차 돌아오실 때 그분들은 2, 3개월 만에 합격해요. 2개월 만에 1차를. 왜냐면은 판례가 되어 있거든요. 법조문만 하면 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민법을 안 했으니까 민법을 까먹었으니까 민법 보충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법조문은 2차를 하면서는 보통은 법조문 집 있잖아요. 조문집. 조문집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외우지 않아요. 많이 안 보게 돼요. 판례를 더 많이 보죠. 그러니까 판례를 완벽하게 하고 이제 법조문 짜잘짜잘한 거 1차에서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법조문을 딱 공부하고 뭐 민법 공부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과 좀 하고 그게 2, 3개월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시생 비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1차 합격할 때. 근데 그분들은 최신 판례 강의 듣지도 않죠. 왜냐면 내가 직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정리하면 기본 강의하고 최신 판례 강의까지가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특히 초시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법조문하고 저희는 이 판례 중에서도 뭐 지방법원 판례가 있고 특허법원 판례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제 뭐 고등법원 판례가 있고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대법원 판례예요. 무조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대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1차부터 2차까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간혹 뭐 강사님들 중에는 특허법원 판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허법원 판례까지 우리 범위에 넣게 되면은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특허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것들, 그 판결 요지나 판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특허법원 판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법원 판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언급한 거를 특허법원 판례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안하게 돼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뭐 특허법원 판례도 봐야 된다. 막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건데 최신, 중요 이게 포인트예요. 최신 특허법원 중요 판례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보통 강사님들이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요즘에 특허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봐두자. 이렇게 딱 이렇게 갖고 포인트로 주실 거예요. 최신이니까 강사 자료로 이제 제공이 되겠죠. 보통은. 그래갖고 그 보충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따로 찾아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법조문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최신 특허법원 중요 판례까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심사기준에서 나온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아, 그럼 나 심사기준 공부해야 되나?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1회인가 52회인가? 그 50대 기수 초반에 한번 잠깐 심사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문제가 특허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즈음에 해갖고 이 변리사 시험을 내는 주관기관이 바뀌었어요. 특허청에서 산인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경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산인공에서 낼 때는 무조건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 법조문은 어떻게 공부하냐? 조문집하고 기본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조문집만 보면 되거든요. 이 삼시생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시생들은 요것만 볼 거예요, 거의. 왜냐면 조문집만 공부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니까.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조문집만 보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각 조문들과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조문의 각 항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기본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본서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문을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어떤 내가 보는 그 학원 자료, 학원 기본서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문집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 표로 정리하거나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기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는 활용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조문집이에요. 조문집. 그러니까 법조문입니다. 근데 법조문이라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배우시겠는데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행 규칙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기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법조문은 아니에요. 심사 기준은 심사 실무예요.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이 하는 실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게 심사 실무, 그러니까 심사 기준입니다. 엄청 두꺼워요. 그거 실제로 보면 800 몇십 페이지인가 아무튼 뭐 1000페이지 넘나 그럴 거예요. 그거 공부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것도 다 판례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심사 기준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실 때 만약에 심사 기준이 나오면 저는 이제 뒤에서 한번 살짝 다시 언급할 건데 그것만 공부하세요. 모의고사에 나온 부분만. 심사 기준을 내가 모르니까 심사 기준을 다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뭐 심사 기준 강의를 듣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모의고사를 만약에 치셨는데 심사 기준에서 틀렸다 딱 그 부분만 공부하세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조문집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요거는 사실은 원래 기본서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판례집 보신 거 추천합니다. 1차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셔야 2차 때 무조건 판례집 봐야 되거든요. 특허든 상표든. 그러니까 특허는 좀 판례집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요즘의 경향은 아마 판례집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원래 상표는 처음부터 판례집은 무조건 봐야 됐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판례집을 2차 때는 아예 기본서로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합격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따로 없이 판례집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판례가 중요한 과목이고 1차 때부터 판례집을 보시는 걸 추천해요. 판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최신 특허법은 중요 판례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강사가 아마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중요하시니까 이게 좀 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강사 자료로 해갖고 제공이 될 거예요. 자. 법조문,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공부했던 거 그대로 제가 사진 찍어갖고 올린 겁니다. 법조문이에요. 저는 이제, 1차를 다시 칠 때, 처음에 칠 때는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법조문만을 공부하게 되겠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차를 치고 나서는 다음 공부할 때는 법조문만을 봤는데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하게 됐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뭐 예를 들어 여기 몇 조가 있다. 70 몇 조가 있다. 1항이 있고 뭐 2항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1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옆에 표시하세요. 법조문이 있다면.
뭐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이건 사실 2차에서는 잘 보지도 않는 조문이에요. 1차에서 이제 중요 조문이긴 한데 1차는 사실 중요 조문이 없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정말 이 강약 조절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기 뭐 전자출원이 막 있는데 전자출원을 내가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1차가 굉장히 짜증나죠, 약간. 짜증나요. 이런 뭐 수수료에 반한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되니까요. 몇 분의 몇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1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 같은 거 형광펜 표시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옆에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이잖아요. 70몇 조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조문, 1차용 조문 같은 경우는 뭐 70 몇 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73조다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 필요가 없고,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3조 1항은 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를 옆에 표시하고 내가 눈으로 볼 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눈을 감고 내가 외워야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눈을 봤을 때, 맞아, 이 얘기를 했었지, 이 얘기를 했었지, 이 얘기를 했었지를, 이 항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여기 보면은, 뭐 잘 안 보이네요. 얘는 뭐, 외탕은, 여기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뭐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뭐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 조문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등록료 및 수수료가 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조문이란 거를 제가 옆에다가 통지 해갖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등록료나 수수료에 반한 이 조문 같은 경우는 1항과 2항과 3항이 있는데 1항은 이제 각호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뭐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 납부 자에게 뭐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청구에 의해서 반환한다.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 체크하고 1호부터 7호까지 있다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워주긴 해야 돼요. 요 조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2항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라는 2항이 있었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1항에 따른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에 반환 청구는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니까? 언제까지? 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년까지 할 수 있다. 머릿속에 보이시죠? 1항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 거고, 2항은 그 사실을 이제 납부한 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고, 3항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면 끝난 거예요.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뭔지를 이제 세세하게 외워야겠죠. 그게 한 조문을 외우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엄청 중요한 조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2차에서도 중요한 조문이고, 그러면은 권리 침해에 따른 뭐 침해금지 청구권, 이런 거죠. 상표권자의 보호 107조. 1항부터 한 3항까지 있네. 오케이. 1항은 상표권자하고 전용 사용권자가 이제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이렇게 침해하거나 아니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침해 금지 청구권과 침해 예방 청구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이겠죠. 107조 1항.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상표권자하고 전용 사용권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언제?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한 자한테는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 옆에다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침해 또는 침해 예방 금지 청구. 끝. 이렇게 정리한 거죠. 2항은 뭐다?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경우에는 여기 폐기, 제거, 뭐 이런 게 이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대 청구가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가 부대 청구. 옆에 적어놓은 거예요. 부대 청구는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조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거를 틀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와 뭐 객체적 요건과 시기적 요건과 뭐 효과와 이런 것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객, 시절 뭐 이렇게 하거든요.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 절차적 요건, 그리고 뭐 이제 효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서에 써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조문은 이건 제가 활용했던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법 책에서 사법시험이 저는 모든 시험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시험보다 변리사 시험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운 시험은 뭘까? 사시밖에 없다. 그러면 사시 공부한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거를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그 사시를 합격하신 분, 변호사님의 그 방법이었어요. 그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문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부터 해갖고 내가 1조를 알면은 그냥 안 써도 돼요. 여기 보면은 81조, 이거는 특허법이거든요. 제가 특허법 기준으로 지금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본 건데 81조의 3의 5항이에요. 알아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시권 얘기하는 거네요. 특허법 중에 이제 실시권에 대한 것들인 거를 정리한 것 같은데 이제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정리가 되거든요. 81조의 3의 5항. 저 그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103조. 내가 지금 약간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까먹은 거, 좀 헷갈리는 거.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출원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이어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적 요건은 국내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막 내용을 주저주저,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명사구 단위로 써야 돼요. 그래서 뭐 특허권 이전 등록 전 103조의 2는 이전 등록 청구 전이 아니라 이전 등록 전입니다. 이런 거를 옆에다 적어 놓죠. 헷갈리는 것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뭐 언제 33조 1항 본문이나 44조 모유사유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권리자 또 뭐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춘 실시권자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제가 모르는 것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이거는 만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다 모르겠죠.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는 조문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조문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워지면 더 좋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화이트로 지워도 좋을 것 같고, 뭐 요즘에는 뭐 연필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조문 노트를 만들죠.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진짜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조문을 한번 쫙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시험법인 아까 얘기했듯이 조문하고 대원 판례잖아요. 앞에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조문 노트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1시간 반 걸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한 과목에 법조문 딱 하나 보는데 조문 노트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1시간 반. 엄청 빠른 거죠. 네. 더 빨라지면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이 케이스 노트라는 데가 있어요. 케이스 노트라는 사이트인데 판례 번호를 이제 쓰면은 이렇게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와 이제 밑에는 이제 사안, 이 판결 이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할 때까지는 무료였는데 지금 유료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판례를 공부할 때 뭘 봐야 되냐면 특히 1차 기준이에요. 2차는 좀 다릅니다. 1차는 판시 사항하고 판결 요지하고 이 사건의 형태를 봐야 돼요. 3가지. 판시 사항이 뭐냐면 쟁점이에요. 이거 볼게요. 이거 자생초 판례거든요. 자생초 판례라고 이제 상표법 공부하면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생초 판례를 공부할 때 판시 사항, 쟁점입니다. 쟁점.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판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쫙 얘기했죠. 요부 판단하는 방법, 뭐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구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 판시 사항이었는데요. 그래갖고 얘는 어떤 사례였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판연구원들이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판사가 딱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법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1차에서는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판시사항은 쟁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요거예요. 뭐 적극,
한지 여부, 적극 여기까지 답이 한데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거.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와요.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온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일 때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판결 요지와 판시사항 둘 다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볼게요.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요부만을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적극이죠? 그럼 맞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와요. 1차 지점은. 판례 문제가.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되게 비율적으로 공부를 하죠. 판례 공부를 할 때 막 사안을 엄청 깊게 공부하고 1차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알면 좋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안을 기억하기 위한 용도가 사안이에요. 아, 이게 어떠한 사안들이었다. 그거 아시면 좋죠. 근데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란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안은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 아, 이러한 문제였구나. 근데 거기서 이런 게 문제가 됐었구나가 판시사항이고, 아, 그러면은 내가 뭘 알아야 되지? 판결 요지를 알아야 된다. 판결 요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 상표의 경우에는 뭐 외칭간 이런 것들을 뭐 기준으로 상표 유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나, 이제 소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뭐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표 척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뭐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서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 가면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 문장을. 어떻게 외울까요? 나중에는 두 문자로 외우면 됩니다. 다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찍고 갈게요. 판시사항, 여기 왔네요. 판결 요지, 그리고 사건의 형태. 사건의 형태 뭐냐면요. 여기 보면 등록 무효라고 써있죠? 무효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거란 거죠. 자생초라는 어떤, 이제, 여기는 자생한방병원이었네요.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등의 옛날에는 서비스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상표권하고 이제 지금은 그 통합이 됐어요. 서비스 표권자 갑이 이제 등록 서비스 표 자생초에 이제 서비스 표권자를 을을 대상으로 뭐 상대로 해갖고 등록 무효 사유에 이제 뭐가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 사건이었구나. 무효 심판 청구 사건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나와요. 등록 무효.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구상표법 7조 1항 11호, 12호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제 개정이 돼서 이게 34조예요. 지금 34조 메토 이렇게 해갖고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 심판 사건이었는데 무효 심판 중에서도 쟁점이 됐던 거는 옛날에 뭐 구법 7조 1항 11호하고 12호, 지금법 기준으로는 34조 1항 메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알아놔야 된다고요. 네. 옆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무효 몇 조 끝.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법원 판결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요걸 보는 거예요. 2015 후 1690이잖아요. 후가 대법원입니다. 후를 보면 돼요. 후. 뭐가 더 있냐면 허가 있어요. 허. 그게 특허법원 판결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다 보면 가합 이런 거 있어요.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나도 있고 다도 있고 그러거든요. 나는 고등법원일 거예요. 그리고 다도 대법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될 거는 후예요. 후하고 다 보면 돼요. 후다라. 후다라. 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구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만 써 있는 경우가 있어갖고 얘기를 드린 거고 어차피 대법원 써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2017년 2월 9일 선고잖아요. 지금의 기준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23년 2월이 됐죠. 1월이 됐죠. 한 6년 전이네. 그러면은 대충 최신이네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최신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이 트렌디한 판례들이에요. 이게 이 상표나 특허나 이런
법들은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이 최신 게 중요해요. 옛날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이상은 위는 좀 최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요 판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달라요. 2015 후도 다르고 이건 선고 날이 2017년 2월 9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선고를 한 거니까 뭐 꽤 비교적 최근 판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요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정리 방법인데 사실 기본서 정리 방법은 너무 다양하긴 해요. 다양하긴 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목차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차. 기본서의 목차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숲을 못 보죠. 숲을 못 보고 나무만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게 돼요. 근데 모든 공부의 기본이죠. 내가 공부를 뭔가를 한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하는 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목차를 따로 정리해갖고 쫙 해갖고 뽑았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겁니다. 목차를 뽑고 뭐 총칙이 있고 총칙에 뭐 상표법의 목적, 뭐 연역 이런 거 중요하진 않죠.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저는 이제 예전에 요거는 저기 다른 학원인데 왜냐면은 예전이니까 지금 여기 변리사 스쿨에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다른 학원 책이기는 한데 그때 이제 그 책의 그 목차를 따로 뽑았어요. 따로 뽑아서 앞에다가 A4 용지다가 이제 타이핑을 한 다음에 붙여놓고 계속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색깔이 많죠. 색깔이 뭐냐면 중요도예요, 중요도.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보면은 이제 등록 요건 엄청 중요하죠. 상표 등록 요건 33조, 34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쫙 써놨어요. 그래서 33조 1항, 33조 2항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34조는 너무 많으니까 1항 안에서 각 코가 쫙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1호부터 몇 호, 뭐 2호, 3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중요하고 뭐 약간 분홍색으로 칠했죠. 그리고 나서 뭐 4호하고 6호는 또 이렇게 같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다음 7호 봐야 되고 묶어서 봐야 되는 건 뭐 9호하고 11호, 12호, 13호 이렇게까지는 묶어서 좀 중요하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오늘은 33조를 약간 좀 조져야겠다. 33조 1항을 하고 2항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격파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거 먼저 쫙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덜 중요한 거, 그 다음부터. 여기 사실 1차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중요하긴 한데, 뭐 1차, 2차 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파란색이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용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 1상표 1출원 이런 거는 이제 2차에서 알긴 알아야 되는데, 비교적 상대적 좀 중요도는 떨어지고, 여기 보면은 뭐 절차 계속 신청 제도, 보정, 요지 변경, 변경 출원, 뭐 분할 출원 이렇게 쫙 써 있거든요. 특허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낮아요. 10문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표법은 10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파란색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란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뭐지 하갖고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목차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차를 활용해서 단원마다 이제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앞에 딱 붙여놓으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중요한 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덜 중요하고 하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해갖고 힘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기본서를 정리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볼 때 여기서부터 쫙 읽지 않아요. 여기 위에서부터 쫙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좀 잘리긴 했는데, 내가 결국은 봐야 되는 것들은 요 끝에 있는 요것들이었어요. 약간 이제 목차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취소 심판에 있어서 내가 결국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뭐 개념이 뭐고, 요건은 뭐고, 그러고 나서 효과는 뭐고, 그 과정에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될 거야. 를 먼저 체크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뭔지를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자. 정의. 의 취지부터 들어갑니다. 의 취지가 쫙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을 하나하나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주체적 요건이 있고, 뭐, 객체적 요건이 있고, 시기적 요건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해 놓은 책을 보고 정독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필기를 하실 때, 저는 이거 강의를 보면서 아마 필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까 이제 막 좀 전체적인 개요들을 이렇게 막 써놓고 했는데, 강의 필기는 하시고, 이런 밑줄이나 형광펜은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형광펜 막 쳐놓으면은, 더러워져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형광펜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은 조금 제가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만약에 내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연필로 하세요. 처음에는. 연필로 먼저 하시고 나중에 지우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좀 펜이나 형광펜 같은 거 이용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좀 이런 타이틀들 있잖아요. 타이틀들은 형광펜 많이 쳤어요. 특히 중요한 타이틀을. 그거는 이제 봐야 되니까. 왜냐면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나중에. 기본서 정리할 때. 그렇게 이제 기본서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풀이 방법은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기출문제. 무조건. 객관식 문제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든 문제잖아요. 만든 문제는, 순위가 너무 낮습니다. 중요 순위가.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처음 공부할 땐 했는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의미가 없진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진 않는데, 이제 기출문제가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15개년 정도 푸세요. 15개년을 풀 때, 거꾸로 푸세요, 거꾸로. 거꾸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순으로 최신부터 해갖고 푸시는 게 좋은데, 근데 최신, 막 이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 최신은 좀 나중에 이제 좀 풀고 싶다. 남겨두고. 그러면은 이제 최신 한 두세 개년은 좀 빼고, 뭐, 한 4년 전 거부터 해갖고 이제 역순으로 푸는던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한 15개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각 지문마다 어떠한 근거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객관식이니까 OX가 있겠죠.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옆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뭐 33조 2항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판례가 얘기한 거야. 결국 이 안에서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이게 어떤 포인트들을 바꾸는지를 봐야 돼요. 이 단어를 바꿔놔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장난치네? 그러면은, 요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다시 돌아가갖고, 우리 기본서나 아니면은 법조문이나 판례집이나 이런 데 돌아가갖고, 딱 그 부분 체크한 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자. 이런 거를 써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서나 법조문이나 이 판례집이나 이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 자료로 돌아가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 부분을 돌아가서 이거는 뭐 57기 1차, 57의 1차, 58의 1차 이런 것들을 58 이렇게 썼고 57 이렇게 썼고 옆에 위에다가 써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요도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는 기출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기본서나 공부했던 그 공부 자료로 끝내야 되니까 거기 보면서 여기 보면 57, 58, 59에 나왔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네. 계속 나오고 있네. 더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쫙 한 자료에 있어야 돼. 한 자료에. 다양한 자료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각 지문이 왜 O고 왜 X인지를 하나하나 파악하시면서 이제 옆에다가 근거를 쓰세요. 꼭 좀 귀찮더라도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벨리사 스쿨 종합반 학생들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도별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원 진도별 똑같은 거네? 잘못 써놨네요 제가. 이 회차별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57회, 58회 이렇게. 그리고 뭐 단원별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해갖고 이렇게 하신 이렇게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건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회차별이 좋은 것 같아요. 회차별. 그래서 회차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회차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낼 때 난이도를 어느 정도 고려해 갖고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10문제를 내겠죠. 내가 이 회차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기출문제 풀 때. 저는 그러니까 한 회 풀 때마다 위에다가 이제 몇 개씩 틀렸는지를 꼭 적었어요. 그럼 이 회차 내가 만약에 풀었으면은 이 정도나 틀렸겠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회차별로 하면은. 사실 회차별로 해야 진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차별로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디자인 보호법만 2가지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특허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회차별로 풀었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도 한 번씩 풀고 회차별로 다시 한 번 풀었어요. 이게 베스트긴 해요. 둘 다. 특허도 상표도 단원별 한 번, 그리고 회차별 한 번. 둘 다 베스트.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좋은 거는 그 본질적인 거는 회차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척도 체크. 자, 저는 처음에 1차 준비할 때는 바로 1차를 합격을 했는데 그때 한 7월부터 했을 거예요. 7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거예요. 가장 좋은 시기는 그러니까 대학생들 기준으로는 요즘에는 언제 하시냐면 1학기 딱 끝나고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볼게요. 대충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답은 없으니까. 한 3월부터 이제 만약에 2월에 시험을 쳤다 그러면은 뭐 3월이다 그러면은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뭐 만약에 토익이 안 돼 있다. 무조건 토익부터 해야 되죠. 이거는 상표법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 1차 얘기하는 거예요. 3월부터 5월 안에는 토익을 무조건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사실 막 엄청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처음부터 하면은 나중에 지쳐요. 나중에 지치기 때문에 뭐 나는 1차, 2차를 동시에 잡겠다.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열 단계로 뭐 이제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자과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과가 항상 이제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과를 미리 해놓자. 지구과학하고 생물 말고 물리화학을 해놓자. 지구과학하고 생물은 암기기 때문에 지금 저 때 해놔도 까먹어요. 물리화학은 좀 풀어놓으면은 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강의를 들었던 것과 안 들었던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토익하고 물리화학을 해놓는 게 제일 베스트 같아요. 예전에는 이 패스 논패스 2차에서 선택 과목이 패스 논패스가 되기 전에는 55회 때부터 바뀌었는데 54회 때까지는 사실은 회로 막 이런 거 공부했어요. 회로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로나 유기화학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미리 다 그때 공부를 해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 보호법 아니면 저작권 선택한단 말이에요. 저 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알지도 못할 텐데 저 때는. 그러니까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는 언제부터 하냐? 뭐 한 5, 6월부터 대충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민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민법 듣고 아까 뭐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민법하고 그 다음에 특허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하고 디자인법법 하면 됩니다. 그 와중에 동시에 하루에 법 과목 다 할 수 없으니까 머리 빠개지니까 자연과학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법이 너무 재밌어져요. 어느 순간. 이상해요. 막 재밌고 민법 막 이렇게 막 저당권 얘기하고 막 그런 막 빠져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를 안 하게 돼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가를 하기 싫게 되는데 자가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가만 하는 건 더 위험하고. 예. 그러니까 법을 하되 머리 좀 식힐 때 자가를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한 8월 중순 아니면 8월 한 중말까지는 좀 계속 기본 강의를 돌리고 복습하고 내가 익혀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방법들로. 그러고 나서는 한 9월 이제 초나 아니면 8월 말부터는 문제풀이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조금 늘어질 수는 있는데, 이상적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9월 즈음부터. 그래갖고 이제 한 9월, 10월 이때까지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뭐다? 민법 같은 경우는 두꺼운 이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거 계속 풀어야 돼요. 엄청 많아요. 오늘 상표법, 공부법 특강이긴 한데, 사실은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1차에선. 그래서 민법을 많이 해야 되고, 민법 공부하면서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우리 산재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푸는 거죠. 기출문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풉니다. 예, 강화하는 거.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찐 합격자의 이제 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문제 풀고 내가 아까 이제 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볼 거예요. 모의고사도 보고 뭐 저는 이제 발췌독을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나 공부를 안 한 부분이나 어려운데 막 이제 뒤로 젖혀졌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뒤쳐졌던.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그 부분들을 계속 보충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시기에는.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틀리고 깨지고 보충하고 이러면서 이때는 엄청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강화하는 시기에 판례 강의 들어도 좋아요. 판례 강의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1월쯤 되면은 나 이제 좀 될 것 같아. 뭔가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 정리를 해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요때 이제 최신 판례 강의 이런 게 나와요. 특히 민법이 1월 초나 중순쯤에 많이 나오고 뭐 특허법, 상표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이제 최신 판례 강의는 꼭 이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게 되죠. 이때도 사실 모의고사가 계속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모의고사를 거의 안 본 편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 이제 모의고사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제 위치를 계속 체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든 뭐 타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는 쳐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열 단계, 개념, 문제, 강화하고 최종 정리하고 이렇게. 자, 마지막 기타 고민들. 공부 장소, 공부 시간,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 요 세 가지. 자,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부터 방금 했으니까 한번 갈게요.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그래요. 약간 뭐랄까 너 못 봤다. 충격적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나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너무 잘 나온다. 난 거품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저 타 학원 있죠? 엄청 유명한 학원. 그 학원이 엄청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 5등 안에 들었나? 전체에서?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친구인데. 뭐 그 친구를 뭐 까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그 5등 안에 들었는데 자과가 그때 막 90 몇 점 막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1차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비례해서 사실은 잘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제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자가가 엄청 높게 나와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가 왜 높았냐면 그 학원 교재를 받고 그 학원 교재에서만 나왔거든요. 모의고사가. 근데 시험은 그 학원 교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가 우리의 범위인데 그리고 기출문제가 그들이 냈던 건데 우리는 모의고사를 자꾸 진짜 시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막 우리 것도 이제 보다 보면은 꼭 이제 어디서 틀리셨어요? 제가 물어봐요. 처음에. 법조문에서 틀리셨어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서 틀리셨어요? 저 심사하기 기준이요. 괜찮아요. 무조건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은 거죠. 우리 범위가 아니잖아. 근데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심사 기준 같은 경우는 그것만 그냥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조문에서 몰랐다. 그건 반성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인데 몰랐다. 그것도 반성해야죠. 그럼 이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면은 아까 강화하는 단계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다. 잘해도 자만하면 안 되고 못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보충해 놓으면 된다. 그 문제 가지고. 끝. 그리고 모의고사를 할 때는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속에 와서 자,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는 거예요. 좀. 아침에 가갖고 자, 뭐 책상 높이는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고 여기는 안 되네요. 근데 책상 높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도시락을 싸갈 것이고 뭐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고 뭐 중간중간 뭐 이를 닦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리를 떠네? 나 집중이 안 되네? 되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시간 분배도 체크해 보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냥. 근데 너무 막 점수 안 나왔다. 대부분 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위에서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거 위주로. 이제 공부 장소와 공부 시간을 얘기할게요. 공부 장소는 답은 없지만 만약에 이 시험이 뭐 짧게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 잡는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 그 안에 끝내자. 기득 안에 끝내자가 이제 보통 목표니까. 그러면 어쨌든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뭐 3월, 4월부터 했다 그러면은 1차 다음 연도까지 있을 거고, 그에 동차가 있을 거고, 다음 연도 2차가 또 있을 거예요. 기득이 있을 거예요. 꽤 긴 기간이란 말이죠. 장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공부 장소가 나만의 공간, 너무 막 1인실 있죠, 독서실. 이런 데는 처음에 공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다 해봤거든요. 공부 장소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레이스에서는 공부하는 풀이 있는 공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변리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는 게 제일 좋다. 구립도서관이든 아니면 대학교 도서관이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험은 고시촌에서 했는데 신림동 고시촌에서 했거든요. 거기도 이제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역삼도 좋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제 추천입니다. 그래야 지치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스터디 하면서 막 뭐 왈가왈부하고 뭐 연애하고 뭐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큰일 난 거고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자기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공부 시간은 규칙적인 게 좋아요. 일단은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순수 공부 시간 기준으로 10시간 하면 진짜 많이 했어요. 머리가 빠개집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합격한 친구들하고. 제대로 했던 친구들 대부분은 한 10시간 하면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대로 했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게 10시간 동안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머리 빠개집니다. 근데 막 하루에 보면 열품타 이런 거 보면은 와, 무슨 뭐 순수 공부 시간에 14시간, 15시간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다 뻥이에요. 제대로 하는 건
뻥이야. 내가 보기엔 뻥이야. 근데 뭐 뻥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뻥 같아요. 뻥 같고 어쨌든 한 기준을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으로 잡고 보통은 저는 한 8, 9시간 했어요. 10시간 하면 많이 했다. 스스로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면 사실 앉아있는 시간이 13시간, 14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8시 반, 8시에서 9시에 갔거든요, 저는.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그러면은 한 11시, 뭐 10시, 11시 이때 갔어요, 항상. 8시였으면 뭐 10시였고, 그리고 9시 갔으면은 11시. 뭐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 공부 장소에.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도 했었고, 뭐 독서실에서도 했었고 한데, 항상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놀아도 거기서 놀고, 뭐 그 근처에서 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이제 푹 빠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 시간도 계속 그 근처에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뭐 8시간, 그쵸. 체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뭐 스탑워치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열품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구루미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같이 서로 보면서, 이렇게. 저는 열품타 하다가 맨날 또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 시간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 목표로 평균적으로 8, 9시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방법 하고 이제 뭐 질문 받고 끝낼게요. 요거는 제가 원래 프린트가 없죠, 지금. 네, 그거밖에 없죠. 원래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거 이제 따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1차 시험 치시는 분들한테 쓴 칼럼이 하나 있거든요. 최종 마지막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나와갖고 따로 이렇게 정리는 안 했어요, 제가. 거기에 그거 보시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거 다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법조문 어떻게 완벽하게 정리했는지를 조문 노트로 체크하면 되고, 대원 판례는 판시 사항하고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생각을 하면서 판결 요지 기억하고 판시 사항 기억하고 끝.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미 풀었을 거니까 어차피 뭐 기본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거 보면서 강약 조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판례 정리하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마지막 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 꼭 하시고, 이제 시험 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1차를 잘 봐야 2차 공부가 편해져요. 1차 시험 딱 치고 5시인가 이제 큐넷에서 요게 나와요, 정답이. 그러면은 그 근처 카페든 뭐 집을 가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채점을 합니다. 그날 대강 나와요, 각이. 그리고 막 이제 뭐 학원 게시판이든 어디 들어가면은 이제 각이 나와요. 오늘 쉬웠네, 어려웠네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런 거 딱 봤는데 내가 애매해. 2차로 공부를 못 합니다. 한 달 동안. 예. 그게 엄청 커요. 동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멘탈을 제대로 잡고 2차를 공부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요즘에 이번에 평균이 한 77 정도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는 이미 한 80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되지. 그리고 깔끔하게 2차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나와야 2차를 이제 동차도 한번 노려보고, 이제 동차를 열심히 해야 기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차를 풀로 달려야 기득이에요. 동차를 버리고 기득을 한다? 뭐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네. 그건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운이 좋아서. 땡큐. 감사합니다.